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심리 측정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검사와 측정, 평가의 개념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는 파트를 먼저 살펴보실 텐데요. 교재의 내용을 한번 꼼꼼히 읽어보고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실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검사 개발의 원리라는 네모 1번이 있는데 하위에 보시면은 검사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개념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거 동그라미 기억에 있는 거 밑줄을 쳐보실게요. 검사는 어떤 사람의 행동이라던가 속성 같은 것을 측정을 하려고 할 때, 재려고 할 때 그걸 잴 수 있는 모든 도구라던가 기술 같은 것을 의미를 하게 된다. 우리가 어떤 재려고 하는 대상이 있을 때 그거를 재는 방식과 기술 같은 것을 모두 다 검사라는 이름으로 통칭을 하게 된다라는 거 밑줄을 쳐주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라고 하는 것, 사람의 심리라는 것에 대해서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심리 검사의 대상이 어떤 것이 되는가에 대해서 동그라미 디귿에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검사 대상이 되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것이나 글을 쓰는 것 같이 눈으로 보이는 외적인 행동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갖는 의견이라던가 아니면은 판단력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 내적인 행동까지도 측정의 대상이 되더라, 검사의 대상이 되더라라고 하는 점도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게 되면은 검사와 관련돼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들이 제시가 되는데요. 키워드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억, 검사 논리라고 하는 건요. 어떤 거를 측정하기 위한 이론과 방법론 혹은 논리 구조 그 자체를 검사 논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검사 이론 혹은 검사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심리 검사라는 것이 개발되고 시행이 되더라라는 측으로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니은 검사 도구라고 하는 거 개발된 그 심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된 그 도구들을 검사 도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지능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웩슬러 지능 검사라던가 아니면 성격 검사를 위해서는 다면적 인서 검사 저희가 MMPI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그 검사라던가 혹은 성격 유형 검사 같은 것이 이런 검사 도구의 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각각의 검사 도구의 이름이 낯설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뒤에 가면은 세부적으로 검사의 종류와 특징을 살펴보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을 검사 도구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점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검사 점수라고 하는 거 검사가 종료되고 난 다음에 와서 검사를 받으시는 분들께서 얻어가시는 그 것들 그것을 검사 점수다 수치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검사 관행이라고 하는 거 심리 검사를 실시를 할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따라서 진행하게 되는 그런 관례들을 검사 관행이라고 하고요. 어떤 검사의 논리라던가 아니면은 점수 계산이라던가 이럴 때 활용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검사 관행이다라는 이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사 자료라고 하는 그 개념도 있는데요. 검사 자료라고 하는 개념 읽어볼게요. 수검자, 그러니까 심리 검사를 받는 사람, 실제로 그 수험생의 입장에서 뭐 시험을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원점수라던가 애초에 그 문항에 답을 해서 얻게 될 원래의 점수라던가 그거를 뭔가 다른 표준적인 점수로 환수한 점수라던가 검사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보이는 반응이라던가 아니면 행동 같은 것을 다 모아둔 것을 검사 자료이다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사실은 문제가 한 문제 나왔는데요. 무슨 문제가 나왔을까 싶긴 한데 이런 식으로 기출이 한번 됐었어요. 수검자의 원점수, 환산점수, 검사 자극에 관한 수검자의 반응이라던가 진술, 행동 등을 지칭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라고 해서 설명을 주고 역으로 맞는 개념의 종류를 고르도록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되었었거든요. 저희가 방금 배워본 대로 검사 자료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각각의 검사 도구, 검사 지침서, 진단 도구, 진단 보고서 그리고 우리가 교재에 나왔던 관련 개념들 저희가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손으로 쓰듯이 일일이 다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를 암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떤 키워드가 되는 그런 설명 힌트가 나왔을 때 맞는 이름을 골라낼 수 있을 정도의 분별력은 키워가면서 수험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심리 검사에 대한 이해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검사에 대해서 살펴볼 때도 사실 심리 검사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여기에서는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심리라고 하는 것을 검사로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심리 검사는 무슨 특징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배워보실 예정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심리 검사에 의해서 기억 보실게요. 인간의 심리적 속성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한 방법이다. 심리라고 하는 거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조금 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제 표현하려고 하는 방법이 심리 검사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니은의 내용은 이거를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인간의 행동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인간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유추할 수 있는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수치화시킬 수 있도록, 즉 계량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심리학적인 측정, 재는 방법, 측정 기법이 바로 심리 검사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리얼 보시면요. 아무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과정 자체도 좀 엄밀하게 갖춰주어야 되는 특징이 있겠죠. 그래서 리얼 보시면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일정 과정 절차에 따라서 표준화된 측정 도구로 이제 측정하게 된다라는 내용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서술 심리 생리적 측정 방식은 자기 보고 편파가 작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몸 밖으로 나타나는 어떤 신체적인 증상, 생리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숨기려고 해도 쉽사리 숨길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나의 상태를 이야기하게 함으로써, 즉 자기가 직접 보고하게 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은폐 유혹이라던가 아니면은 오류라던가 잘못 같은 것을 줄여줄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시험을 앞두고 안절부절하면서 이제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말로는 별로 걱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지라도 실제로 뭐 식은땀 흘린다거나 혹은 안절부절 못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한다거나 아니면 손과 다리를 떨거나 이런 이제 신체적인 생리적인 증상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심리 생리적인 증상 같은 것을 활용하게 된다면은 응답자가 직접 자기의 상태를 보고할 때 나타나게 되는 어떤 솔직하지 못함이라던가 혹은 응답의 오류 같은 것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 보시면요. 심리 검사의 목적이 사실 나와 있는데요. 어떤 제한된 기준을 통해서 우리 기준이라는 말 앞으로도 배워볼 거긴 하지만 앞으로 기준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비교의 기준이 되는 규범 혹은 기준 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교할 수 있는 기준점을 기준이다라는 용어로 저희가 살펴보게 될 건데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심리 검사를 할 때 그냥 일단 심리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 검사의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하는 거, 비교점이라고 하는 기준을 설정을 해 두고 이 비교점과 이제 실제 검사 결과를 비교를 해서 어떤 그 검사를 받은 사람의 미래의 행동까지도 예측하는 것을 심리 검사의 목표라고 한다라고 하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모든 검사, 어떤 사람이든 검사를 다 시행할 수 있는, 검사를 시행하고 해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면 안 되겠죠. 엄밀하게 이제 개념을 학습하고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검사를 시행하는 그 사람들의 이 자격 혹은 검사를 해석하는 사람들의 자격은 이제 종류에 따라서, 검사의 종류에 따라서 엄밀하게 제한되어야 된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준이라고 하는 거 어떤 사람이 검사를 했을 때 그 검사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표준적인 기준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표준적인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그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그 전체 집단에서 일부를 샘플로 뽑아서 표본을 조금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미리 해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응답 결과를 보고 기준점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준이라는 기준을 만들게 될 때 표본을, 그것을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조사하는
많은 그 샘플들의 크기를 크게 하는 경우에도 어떤 조사 결과에 검사 결과가 일관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 즉 신뢰도라고 하는 항목하고 그 다음에 검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적절하게 반영했는지, 즉 타당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타당도도 표본이 아무리 크게 되어 있어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도 여하튼 간에 검증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심리검사의 기능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미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상담을 해서 검사를 시행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임의적으로 이 그 상담을 받으러 내담을 한 이 사람들을 자기 멋대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오류를 방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니은 보시면은 개인에 대해서 어떤 그 내담자, 그 심리 검사를 수행하는 이제 수검자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그 수검자에 대해서 객관적인 정보를 조금 더 파악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 이제 기능이고요. 그리고 기준을 설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개인 간의 비교가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심리 검사의 기능에서 그 상담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검사를 시행하는 사람들이 제멋대로 임의적으로 검사를 받는 사람, 수검자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어떤 검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라든지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검사 결과라던가 그런 것들이 변화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개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저희 지식인에 나오게 되는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사람이 사실은 별로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뭔가 조금 더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즉 저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게 되면은 어떤 조각상을 굉장히 사랑을 하여서 이제 조각상을 사랑하여서 그 조각상이 사람인 것처럼 대해주고 그 다음에 그 조각상을 어여삐 어겨주고 하다 보니까 그 조각상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제 그런 신화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애초에는 별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심리 검사를 하거나 혹은 그 상담을 하는 사람이 이제 내담자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표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좋은 방향으로 해석을 해주고 하다 보면은 그게 오히려 심리 검사라던가 아니면 그 사람의 내담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피그말리온 효과, 다른 말로는 로젠탈 효과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낙인 효과라고 하는 것은 피그말리온 효과하고는 이제 반대되는 건데 피그말리온 효과는 좋은 결과가 날 거야, 좋은 사람이야, 그 다음에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정말 좋은 방향으로 결과가 나게 되는 그런 편향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낙인 효과 같은 경우에는 나쁜 사람이야, 안 될 거야 라고 이제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대하게 되면은 진짜 실제의 결과도 나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낙인 효과다라고 저희가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위약 효과라고 하는 거 저희가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로 조금 더 많이 흔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플라시보 효과를 실험할 때 주로 이런 상황이 가정이 되죠. 진짜 약효가 있는 약과 그다음에 약효가 없는 약을 이제 주고 실험을 하게 되는데 가짜 약효가 없는 약을 받은 그런 위약이라고 하는 것을 받은 이제 실험군에서도 자기가 약을 먹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 가짜 약을 먹기 때문에 약의 효과가 없어도 실제 약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실험으로 증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약 효과, 가짜 약을 먹어도 그것이 진짜 약이라고 믿는다면, 심리적으로 믿는다면은 그게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것을 위약 효과다, 플라시보 효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문제를 2개만 풀어보겠습니다. 심리검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그냥 심리검사의 이제 기본적인 내용에 더해서 이제 심리검사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 서술들이 있어서 같이 여기서 묶어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자, 심리검사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1번부터 보면요. 검사의 명칭이 같아도 측정의 내용이 다를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심리검사의 이름이 이제 똑같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측정을 하는 그 내용은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심리검사라고 하는 거 이름이 만들어지는 그 구조를 보게 되면은 만든 사람의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이 만든 사람의 같이 연구를 한 사람이라던가 혹은 그 사람이 연구한 지역명이라던가 이런 것을 따서 심리검사의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검사 명칭을 똑같이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 2사람 이상이 똑같이 검사 명칭을 만들 수는 있죠. 하지만 완전히 그 검사 명칭이 같다고 하더라도 실제 측정하는 재는 내용 자체는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거, 맞는 내용이 되겠죠.
두 번째, 심리 생리적 측정 방식은 자기 보고 편파가 작다. 저희가 심리 검사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볼 때 이미 살펴봤었고요. 자, 그리고 3번 보기를 보시게 되면은 심리적 구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구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건데 앞으로 구인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은 쉽게 구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갖고 있는 심리적 구조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우리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태로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눈에 보이는 다른 나타나는 행동이라던가 혹은 이 사람의 응답이라던가 말하기라던가 쓰기라던가 이런 외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제 유추하는 게 이제 그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심리적 구조를 직접적으로 측정 가능하다라고 서술한 이 보기가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떤 비교의 기준이 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에 표본 크기, 기준을 만들기 위한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에도 신뢰도와 어떤 일관성이 있는지 그 신뢰도와 타당도, 적합하게 그 내용을 측정하고 있는지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희가 이미 살펴본 내용입니다. 다음에 사용자의 자격,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사용자의 자격은 검사 종류에 따라서 제한되어야 된다라는 것도 맞는 것이다 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요. 심리적 구성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2017년도에 나온 따끈따끈한 이제 문제입니다. 심리적 구성 개념에 대해서 이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구체적이고 가설적인 개념이다 라고 하는데요. 아니죠.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거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틀린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존재한다 라고 해야 되겠죠. 측정 시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아니죠. 심리 측정을 할 때 오차가 발생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심리 검사를 수행할 때 저희가 고민도 훨씬 더 줄어들 수 있을 텐데 오차가 발생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심리 검사를 통해 수량화가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심리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계량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 검사라는 것을 시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맞는 서술이 아니라 틀린 서술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다음에 다섯 번째,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맞는 서술이 되겠습니다. 여기 조작적 정의라는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거, 그것을 조작적 정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느끼는 기쁨이라는 감정이 있을 때 사람이 기쁨이 느끼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있나요? 어떤 이제 검사에서는 사람이 기쁨을 느낄 때 이제 얼굴 앞면의 근육을 이용을 해서 앞면 근육을 조금 더 입꼬리를 위로 올린다든지 혹은 눈꼬리를 내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앞면 근육의 이동이 있을 때 기쁨이 이제 느껴진다라고 정의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얼마나 소리내서 웃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런 빈도를 보고서는 이제 이 기쁨이라는 것이 다 느껴지고 있다라는 걸 측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측정을 하고자 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있다 하면은 심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새롭게 정의를 내리게 되는데 그런 것을 조작적 정의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작적 정의를 내리는 걸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것을 검사하고 측정할 수가 있겠더라라고 하는 것은 맞는 서술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문제가 기출되었던 이런 내용이 있어서 같이 소개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심리검사 장면에서 로젠탈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식인에서 배웠던 거라서 좀 별도의 문제로 빼두긴 했지만 로젠탈 효과 배워봤던 거에서 피그말리온 효과 라는 이름으로 배워봤었죠. 자, 그래서 여기 이 피그말리온 효과, 로젠탈 효과라고 하는 건 무엇이었냐면요. 검사를 실시하는 사람이 그 기대를 좋게 하였을 때, 검사 결과에 대해서 기대를 좋게 하였을 때 실제 검사 결과가 영향을 받아서 좋게 나오게 되더라라는 것이 바로 이제 로젠탈 효과, 피그말리온 효과였는데요. 그래서 검사자의 기대가 실제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 맞는 서술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을 바로 맞는 보기로 골라주시면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검사자의 판단이 양극단치에 있는 결과값보다는 중앙에 있는 결과값으로 몰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제 검사자가 이제 조금 더 중앙에 가깝게 중간값에 가깝게 예측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로젠탈 효과랑 별로 상관이 없이 중앙으로 어떤 양극단의 값이 있고요. 중앙의 값이 있다라고 하면은 중앙으로 어떤 해석을 몰리게 한다라고 해서 이것은 중앙으로의 집중화 효과이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검사자가 판단을 할 때 실제 그런 것보다 더 관대하게 해석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관대화 효과다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검사 결과는 검사 내용이 같아도 검사 형식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데, 어떤 걸로 이제 심리를 측정하게 되는가, 재는가에 따라서 그 도구에 따라서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 측정 도구에 의한 오류를 설명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섯 번째, 수검자의 선행 경험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건데, 검사를 하는 시점이 6월이었어요. 근데 6월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검사와 관련돼서 어떤 수업을 듣거나 했던 게 3월쯤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상황에서 6월에 어떤 검사를 하게 되는데 3월의 경험이 그때 바로 뭔가 영향을 주지 않고 조금 더 월을 건너뛰어서 2월 되어서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2월 효과다라고 이제 부르게 된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맞는 거 하나만 고르면은 이제 1번이 맞는 피그말리온 효과에 대해서, 로젠탈 효과에 대해서 맞는 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심리 검사가 아니라 심리 평가에 대해서 배워보실 예정인데요. 우리 심리 평가의 정의를 한번 교재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심리 평가의 보시게 되면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어서 종합적으로 기술하는 과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보를 종합적으로 얻어서 그거를 이제 기술하는 과정이 바로 평가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심리 평가라고 하면은 어떤 개인의 심리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종합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는 거, 그것이 바로 심리 평가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심리 평가와 검사라는 게 용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우리가 심리 평가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어떤 자료들을 통해서 개인의 심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기술하는 거, 종합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을 심리 평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심리 평가를 가능하게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 심리 검사, 어떤 검사 도구를 사용해서 심리를 측정하는 심리 검사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 어떤 그 사람을 관찰하는 것을 통해서 그 결과로 심리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 사람이 평소에 쓰는 어떤 일기나 일지 같은 것을 보고서도 이제 우리가 자료를 수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심리 평가라고 하는 것은 심리 검사와 같은 어떤 도구나 어떤 측정 방법에 의해서 수집된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개인의 심리에 대해서 어떤 진단이나 평가를 내리고자 하는 것을 심리 평가라고 한다. 더 상위의 개념이다라고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이제 심리 평가에 대해서 또 이제 알아두어야 될 특징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디귿 보시게 되면요. 자, 심리 평가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심리적인 지식, 그리고 정신병리와 진단에 대한 지식, 그리고 임상적 경험까지도 통해서 이루어지는 지식과 이론이 통합되어야만 할 수 있는 과정이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요. 의료 전문가, 우리가 흔히 정신병리와 진단이라고 하면은 의사와 간호사 같은 걸 의료 전문가가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심리평가에서 정신병리와 진단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해서 반드시 의사나 간호사 같은 그런 의료 쪽 종사자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거는 좀 구분점으로 두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심리 상담이라고 하는 영역이 의료계와 완전히 충돌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물론 서로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성을 많이 가지게 되고, 심리 진단이나 평가나 상담 같은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자격에 의해서 이제 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정해두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반드시 의료 전문가만 이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단순히 검사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종합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즉 상담을 받는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이 심리평가라는 것이 활용되어야 된다라는 내용, 당연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미음, 상담에서 평가를 할 때 상담자가 개입하게 되는 방식이라던가 개입할 시기와 강도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담자한테 이제 많은 정보를 얻어서 판단을 내리게 될 때에도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이제 심리평가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평가를 어떠한 기능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상식적인 차원에서 일하시면 되겠습니다. 심리적으로 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하위에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세분화시키는 데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사를 받는 사람, 수검자, 즉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이 보통은 수검자가 되겠죠. 그래서 검사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치료를 할 때 그 관계를 유지할 때도 활용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 그리고 상담 계획을 세우거나 상담 효과나 결과에 대해서 평가할 때도 검사 결과를 이제 비교해서 검사 상담 전과 후 같은 것을 비교하는 자료로서도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 검사를 수행하는 동안에 혹은 심리 평가에 대해서 수검자가 참여하는 동안에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통찰의 기회도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수검자의 어떤 그 심리 검사를 통해서 개인의 인지적인 능력, 어떤 지능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람들의 인지적 기능이라던가 강점을 어떤 걸 갖고 있는지도 평가할 수 있겠다라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리평가의 구성 요소를 보시게 되면요. 이 심리평가라고 하는 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심리평가를 위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할 수가 있는가라는 내용인데 심리검사라던가 면담이라던가 행동관찰 혹은 어떤 정신병리에 대해서 전문적인 그 지식을 가지고 그 내담자나 수검자를 이제 판단하게 되는 그런 과정도 다 심리평가를 수행하는데 중요한 요소들, 자료들이 되더라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심리적 구성 개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금 17년도 기출문제로 풀어봤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다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심리평가 관련된 문제를 조금 풀어볼까요? 어떻게 기출이 되고 있냐면요. 2014년도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심리평가의 정의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심리검사와 면담과 행동관찰, 개인력 등 그러니까 개인의 이력 같은 것들, 개인의 어떤 역사, 어떤 그 과거부터 살아왔던 역사 같은 것을 그 개인에 관한 그 정보라고 하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이 심리평가이다.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맞는 서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심리평가의 정의로 가장 가까운 것을 이제 골라내는 것이 되겠고요. 어떤 심리적 특성에 대한 체계적 면담이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심리평가에서 실시하는 거긴 하지만 사실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검사나 면담도 실시할 수 있지만 하지만 관찰이라던가 아니면 개인의 일기라던가 이력 같은 것을 보고서도 평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너무 심리평가를 좁게 정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틀린 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검사 점수의 질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는 과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것도 심리평가라고 이제 정의를 하기 너무 좁습니다. 심리평가 중에서도 심리검사라는 방법을 쓸 수 있는데 심리검사라는 방법 중에서도 이제 조금 더 이제 수량화하고 계량하고 표준적인 방법으로 측정을 하게 하는 객관적 심리검사에 대한 그런 설명이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맞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심리평가에 대한 정의로는 너무 좁은 이제 설명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심리적 특징을 나타내는 행동 표본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측정하는 기법이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이제 객관적 검사에 대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다섯 번째, 명확한 공식이나 규칙에 따라서 사람의 특성을 수량화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심리평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의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는 너무 좁은 설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2016년도에는 심리평가의 기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하면서 문제를 명료하는 것, 즉 수검자가 갖고 있는 심리적인 문제를 명확하게 밝히는 거, 상담 계획을 세우거나 상담 결과가 어땠는지를 이제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거, 그리고 검사를 받는 사람한테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통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 다 이제 맞는 서술을 가지고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저희가 청소년 상담사의 그 기출 패턴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보면은 의외로 기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할 때 모든 것이 답이 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시험에 이제 들어가셨을 때 보기를 골라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다 맞는 내용인 것 같다라고 이제 그 걱정을 보셨는데 너 그래도 다 맞다고 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라고 하면서 오히려 답을 피해가지고 다른 거를 고르시는 경우도 종종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다 맞는 보기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확실하게 내가 이 보기가 맞다라고 분별을 하시게 되면은 걱정하지 마시고 다 맞는 것으로 골라주시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심리평가의 기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던 문제에 관련돼서 이제 한번 기출이 되었었는데 특히 처음 기출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맞는 보기를 골라라 라고 문제가 출제될 경우에는 좀 수험생들한테 앞으로 이런 문제도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좀 힌트를 주기 위해서 모두 맞는 보기로 구성된 문제들이 출제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거는 뭐 청소년 상담사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이제 자격증에서도 이제 동일하게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그런 시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니까 혹시 다 맞는 보기가 있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잘 읽어보고 답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이제 당부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심리평가의 구성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면담, 심리검사, 행동관찰, 그 다음에 정신병리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자료 수집하는 거 다 포함이 되지만 의학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이다라고 우리가 평가하는 것까지는 이제 해당이 되진 않겠죠. 물론 이 심리평가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의료 전문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학적 평가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인 전문 지식의 베이스를 더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영역으로 남겨주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4번을 이제 틀린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3개 같이 풀어보셨는데 이제 심리평가의 구성 요소와 관련돼서 계속 의학적 평가, 진단, 그다음에 정신병리에 대한 지식 이런 게 계속 연계되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의학적 평가 자체는 심리평가의 구성 요소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어떤 심리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정신병리다. 정신적으로 어떤 이제 병증과 관련된 그런 그 행동들을 보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단순히 일반적인 사람의 수준에서 심리 상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심리 문제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은 뭐 약물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조금 더 적극적 의학적 치료에 의해서 치료가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심리 평가나 심리 상담에서 커버를 해줄 수는 없겠다라고 보는 게 사실은 더 이제 합리적인 처리일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신병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어야 상담자가 갖고 있어야 이 사람이 정말 일반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신병리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구분을 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바로 오른쪽에 양괄호 4번 정신상태 평가에서 이제 판별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리평가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심리상담가도 정신상태 평가라는 것을 수행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한번 보실게요. 설명을. 면담을 하게 될 때 환자의 증상과 징후를 체계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다. 특히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주 시를 짧게 두고도 획획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면담을 하는 그 당시의 정신 상태가 어떻게 되어 보이는지를 기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고요. 환자의 외모라던가 기분이라던가 말이라던가 생각 같은 것을 이제 꼼꼼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한 기법입니다. 특히 주요한 항목으로 어떤 것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가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요. 주요 항목에서 기억. 일반적 기술에서는 이제 이 사람의 외모라는 것도 그 다음에 행동이라던가 정신운동을 하는 그런 활동 정도라던가 면담 태도라던가 이런 것도 일반적으로 다 고려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이 사람의 감정과 정서, 즉 기분이라던가 어떤 정서를 표현하는 방식이라던가 이 사람의 어떤 그 어휘라던가 감정 표현의 방식이 이제 일반 사회의 통념에 이제 비추어서 적절한 것인가라는 것을 평가해야 되고요. 말 같은 것도 말의 양이 적당한지, 속도가 적당한지, 그다음에 말을 연속적으로 계속 이제 유창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평가해봐야 되겠고요. 혹시 이제 환각을 본다거나 어떤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도 이제 지각적인 차원에서 점검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의 사고 과정이나 사고 내용도 점검을 해봐야 되고 감각과 인지라는 것도 제가 보아야 되는데 감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소리라던가 빛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그 촉각의 느낌이라던가 냄새라던가 그런 것들이 이제 느끼는 것을 감각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들어오는 자극들을 잘 느끼고 감각을 하고 이거를 올바르게 이제 인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정신상태 평가에서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의식이라던가 진압력, 조금 말이 어렵긴 한데 진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좀 올바르게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파악하려고 하는 그 능력이거든요. 그다음에 집중력이라던가 기억력, 계산력, 상식과 지능, 추상적 사고 능력까지도 다 이제 감각과 인지와 관련되어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판단과 병식이라는 것이 동그라미 시옷에 나와 있는데 병식이라고 하는 건요. 본인이 그러니까 그 내담자 혹은 수검자 본인이 내가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그 능력을 병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적이거나 사회적인 판단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정신기능 사정 척도라고 하는 것은 정신건강과 이제 정신장애에 대해서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기능을 이제 점수로 표현한 것을 정신기능 사정 척도라 점수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정신상태 평가에서 고려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또 이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이제 이름을 잘 익혀두실 수 있도록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관련된 문제를 2개만 풀어보겠습니다. 정신상태 평가의 주요 항목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이제 나머지 보기들은 다 이제 한 번씩 교재에서 살펴본 내용이지만 발달력이라는 것은 사실 살펴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을 골라주시면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암기를 하지 못했다라고 해도 한꺼번에 좌절하시고 문제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어휘의 뜻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이거든요. 특히 여기서 발달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후반에 가서 뭘 배우게 되냐면은 어떤 아동이나 어떤 사람이 있게 될 때 그 사람의 발달의 정도가 연령에 비해서 정말 표준적인 발달의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보다 뒤처지는지 혹은 그것보다 월등하게 뛰어난지 그런 것을 이제 평가하는 것을 발달력이다라는 개념으로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 대해서만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까다로운 문제 같아 보여도 4번의 항목을 잘 골라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점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정신상태 평가의 주요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압력, 외모, 행동, 기본, 환경, 유무 다 이제 포함될 수 있지만 이 사람의 취미가 어떤 거인지를 보고서는 이 사람의 정신이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온전한지 그런 것을 판단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겠죠. 왜냐? 취미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취향, 기호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정신상태를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그래서 상식적인 차원에서 풀어낼 수 있는 문제도 한번 기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심리 검사란 무엇인가 또 심리 평가란 무엇인가 또 이제 심리 검사를 수행하게 될 때 평가를 수행하게 될 때 이제 사람들이 어떤 이제 구성 요소들을 고려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심리 검사를 개발할 때 유의사항에 대해서부터 내용을 다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